3부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유석춘 교수님 지금 몇 주 만에 뵙게 되네요. 그 사이에 제가 중간에 교토에 갈 일이 있어서 교토에 좀 갔다 온 일도 그러다 보니까 좀 뵙지를 못했는데, 오늘 유석춘 교수님 모시고 오늘 이승만 23탄 진행하겠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생애와 업적을 시대적 배경과 연관해서 제가 대담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지난 22탄에서는 통합된 상해임시정부 내부의 사회공산주의 진영의 파벌과 해악, 그리고 1921년 1월 모스크바에서 개최된 극동민족대회에 참여한 고려 공산당 소련파와 이동희의 상해파, 그리고 김규식, 여운형, 현순 등이 극동민족대회에 가담한 것을 목도한 이승만 대통령이 1923년 3월 태평양 잡지에 공산당의 당부당 이거 글 게재했었죠. 그 내용을 공산당 해악을 중심으로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1925년부터 1932년까지 이승만 대통령 행적 참 고난의 시기였다. 인생에서 참 어려움이 많은 시기였다. 최악의 시기를 건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 내용을 중심으로 한번 유석춘 교수님하고 대화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유석춘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그 사이 오랜만에 교수님 인사를 드리게 됐네요. 네. 예, 제가 조금 밖으로 좀 돌았습니다. 네. 예. 교토가 요새 아주 좋을 때인데 예. 그때도 딱 가을로 넘어가는 그 네, 시점이었습니다. 기가 막 제가 교토에 좀 살아서 아, 그랬어요? 네. 몇 년도에 사셨어요? 벌써 한 20년, 30년 전이죠. 제가 네. 동지사 대학에 예. 교환 교수를 잠시 했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때 그 감옥가 강 아주 거기 자주 왔다 갔다 했어요. 아, 그래. 근데 교토로 가니까 이 낯선 느낌이 별로 없더라고요. 저는 이게 일본이다, 외국이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어떤 느낌이냐면 어디 경주 간 느낌이랄까요? 그렇죠. 약간의 그러니까. 이게 옛날에 그 있어왔던 문화와 유적과 이런 것을 보는 아주 약간은 정겹고 그런 이국적인 맛보다는 그런 맛이 좀 있던데. 기본적으로 이제 일본 문화가 중국 문화랑 우리나라 문화랑 일본 문화랑 다 동양 문화의 어떤 그 조그만 변형들이니까 거기다가 이제 교토가 우리나라 경주같이 가장 일본의 전통 문화가 잘 보존돼 있는데 그런 게 막 그 집 같은 걸로 네. 그 도로 분위기나 그 철도 타고 가면 기가 막히죠. 집이 진짜로 옛날 그 무슨 집이라고 그러죠? 그걸 다다미 집. 그러니까 네. 그 집들이 막 굉장히 긴 그 한 몇 킬로 이상 한 10킬로, 20킬로 정도 이렇게 그 집들이 펼쳐 있는 게 네. 그것도 아주 묘미더라고요. 그 뒤쪽에 북쪽으로 가면은 그 아주 좋은 무슨 이렇게 산 속에 신사도 멋진 게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예, 저희도 몇 곳을 가봤습니다. 저는 이제 청수사가 간 게 제일 인상이 남죠. 청수사. 예. 자, 먼저 이 문제부터 좀 다뤄보겠습니다. 22탄에서 다뤘던 문제를 한번 좀 먼저 살펴주시면 좋겠는데요. 1923년 3월에 태평양 잡지에 기고한 공산당의 당부당 이 문제를 먼저 좀 뒤에 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좀 간략하게 좀 설명해 주시죠. 그러니까 이 공산당의 당 부당은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상해 임시정부에서 말하자면 자기에 대한 비토를 해서 그냥 그 실제 가서 일을 해보니까 너무나 뭐 여러 가지 세력이 너무나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또 돈도 없이 재정적 확보도 없이 뭐 온갖 기준에서 갈등이 얽히고 설켜 있는 데서 이게 맞아요. 해외 독립운동을 총괄적으로 지휘하는 본부로서는 이게 도저히 맞지 않는다라는 판단을 하고 그냥 때려치고 나오잖아요. 예. 나오고 나서 이제 상해에서는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그때 뭐 위임 통치 청원을 해서 신채호가 한 말 있잖아요. 있지도 않은 나라를 팔아먹은 사람이다라는 식으로 사실은 말도 안 되는 비난인데 그런 식의 비난을 해대면서 이제 이승만을 막 탄핵하겠다는 상황이 되고 그게 그 당시 이제 그 우파 쪽의 독립운동은 좀 지리멸렬해지고 이제 그 소련이 러시아가 그 극동민족 대회라는 걸 열면서 뭐 약소국의 독립을 우리가 지원하겠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공산주의의 제3세계 수출
엄청 왜냐하면 그 약소민족들이 결국 독립하면은 나라가 되니까 그것을 이제 공산권으로 편입시키겠다라는 전략하에 이제 그런 걸 개최하고 해서 우리 또 그 당시 독립운동가들 중에 뭐 공산주의 계열, 사회주의 계열 사람들은 열광했죠. 그런 러시아의 어떤 흐름에. 그래갖고 이승만 대통령은 이제 그거하고 안 맞는 사람이니까 막 아까 얘기한 온갖 문제에다가 그런 외부에서의 지원, 뭐 내부에서는 또 아까 얘기한 대로 막 이승만 대통령을 비난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제 이승만은 떠나버리고 상해에서 그냥 지지고 볶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면서 이승만 대통령이 하와이에서 저 사람들이 저렇게 따르는 공산주의라는 게 정말 그러면 얼마나 설득력이 있는 거냐, 얼마나 제대로 된 이념이냐 하는 것을 심사숙고해서 길지 않지만 정말 핵심을 잘 정리한 글이 공산당의 당 부당입니다. 공산주의라는 게 옳고 그런 것은 뭐가 있냐. 그래서 옳은 것은 이승만 대통령이 먼저 씁니다. 이제 당부당에서 먼저 공산주의라는 거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혹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 중에 옳은 게 있다.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고 얘기하는 거는 맞는 거다. 과거에 온갖 뭐 노예나 뭐 이런 반상의 차별 이런 것은 없애겠다 그러고 모든 사람이 뭐 잘난 놈이고 못난 놈이고 다 평등하다. 사실 이게 이제 기독교 신 앞에서 기독교가 얘기하는 신 앞에서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배경에서 있는 건데 그 말까지는 안 나가고요. 이승만 대통령은. 하여튼 어찌됐건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공산주의 부분은 옳다. 그러니까 양반 뭐 상민, 머슴 이런 뭐, 것들의 어떤 백정 뭐 이런 차이, 신분상의 차이 다 이거 잘못된 거다. 그래서 신분상의 차별을 척파하자는 이 공산주의 주장이 맞는 게 있지만 나머지 부분 공산당이 하는 얘기하는 것 중에 나머지 5가지를 얘기를 하면서 이것 때문에 공산당은 안 된다라는 얘기를 확실하게 합니다. 그 5가지가 처음에 재산을 없애자고 하는데 재산을 없애자고 하면은 뭐 그러면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안 나오는 거 아니냐. 전부 일 안 하고 그냥 재산만 누리려고 그러는데 그거 어떻게 할 거냐. 요새 우리가 공산당식 어떤 노조에 하는 얘기 아니에요. 노조가 그런 걸 추구할 때마다 야 일을 해야 뭐 재산이 생기고 돈을 벌고 그 돈을 벌어서 뭐 나누는 문제가 나오는데 아예 일을 안 하겠다 그런 사람들이 많으면 어떻게 되냐 하는 얘기를 사적 소유를 인민적 소유라고 돌리겠다 하니까요. 예. 그러니까 뭐가 많이 있는 데서 나누겠다는 건 어느 정도 가능한데 이제 나누고 나서 그럼 그다음에 어떡할 거예요? 나누고 나면 그냥 나눠서 자기 몫으로 온 거 가지고 탈탈 털어먹고 나면 그냥 굶어 죽겠다는 거잖아요. 하여튼 그런 문제를 이미 정확하게 지적합니다. 그래서 이게 1917년 그 볼셰비키 혁명이 난 지 한 6년인가 7년째거든요. 6년째입니다. 6년 만에. 예. 또 그래서 재산뿐 아니라 또 뭐 지식인들을 없애자 그러는데 아니 지식이라는 거는 있으면 좋은 건데 지식을 상향 평준화해야지 아예 없애자 그래서 머리 공부한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고 전부 무식한 사람들로 이 세상을 채우자 그러는 게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냐. 또 뭐 국가를 없애자 그러는데 국가가 세상에 러시아 자체가 지금 국가인데 국가를 없애자는 러시아 말이 되느냐. 그다음에 자본가를 없애라고도 하죠. 자본가를 없애라. 그리고 자본가가 없어지면 기업이 없어지는 건데 그 기업이 없어지면은 기업인들이 경쟁해서 말하자면 기술적 개발을 하는 것을 못하게 된다. 그러면 인류 문명의 발전이 없다. 과거에 맨 땅으로 흙 파던 걸 돌로 파고 돌을 쟁기로 파고 쇠로 된 걸 이게 다 말하자면 기술의 발전이고 지금은 그게 막 그 증기 기관차가 발명이 되고 이러는데 어떻게 그걸 없애겠다고 하느냐. 뭐 종교단체도 없애고 종교를 없애면은 네. 사람의 기본적인 어떤 그 인륜 덕의가 그러니까 종교적 어떤 그 수련으로 사람들이 사람답게 사는 것을 하게 되는데 그것을 없애고 짐승같이 살자고 하는 거냐 뭐 이런 식의 비판을 하는데요. 지금 사실 저는 이 부분에 관한 이승만 대통령의 그 행적을 공부를 하면서 정말 아쉬운 게 만약에 이 글을 영어로 쓰셔서 뉴욕 타임즈 같은 데 한번 기고를 했으면은 받아줬을 거예요, 당연히. 센세이션이라는. 아니, 그리고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역사적인 유물이긴 하지만 뭐 레닌이 쓴 공산당 선언 같은 글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뭐 지금은 일정한 역사적 그 의미로서 우리가 이제 한 번씩 공부하게 되는 건데
이승만 대통령이 만약에 이걸 영문으로 써서 영문 매체에다가 발표했으면은 전 세계가 다 읽는 텍스트가 됐을 거예요. 공산주의의 문제를 정확하게 일찍이 지적한 한국에 이승만이라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아마 알려졌을 텐데 이게 억울하게도 한글로만 돼 있어서. 그러네요. 그때 당시 언론에 미국의 주요 언론사에 실렸으면 그게 이제 유물로도 남았겠네요. 아 이거 딱 남는 거죠. 그리고 그걸 이제 지식인들이 온 세계 지식인들이 보고 이거 맞는 말 하고 있네 하는 얘기를 이제 그 당시 그 현장에서 하든가 5년 10년 일한 다음에 예컨대 저 무슨 오스트리아 학파가 한계혁명 얘기하면서 거기 이승만이라는 인물도 끼어드는 거죠. 네. 야 이승만 이거 옛날에 다 얘기한 건데 사실 이걸 발전시키면은 이런 거야. 이게 하이에크가 막 이승만 인용하게 되고 그렇게 되지 않아요. 하이에크 미제스 막 얘기하다가 이승만 딱 나오겠네요. 저는 그럴 수 있는 글이라고 생각해요. 내용상으로는. 근데 그거를 아쉽게도 태평양 잡지라는 한국 사람들만 보는 잡지에 싣고 이걸 맞으면 글로벌라이즈하는 일을 안 하셨어요. 그 전에 미국에서 유학할 때 많이 하셨잖아요. 영어로 쓰는 걸. 그랬는데 아쉬워요. 그래서 진짜 아쉬워. 그러네요. 이 진짜로 너무 이제 공산당과 당부당 이건 중요한 논설인데 그 부분이 그렇게 생각하니까 상당히 좀 아쉽긴 하네요. 정말 아쉽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1921년도에 하와이로 돌아왔죠. 네. 이승만이. 네. 그런데 1925년 3월쯤 되면 이제 고려공산당 상해파가 장악한 이 임시 정부가 이승만 대통령을 탄핵을 했잖아요. 네. 네. 그 시기까지 하와이에 있던 이승만 대통령은 어떤 일에 주로 몰두를 했나요? 그러니까 이제 그 하와이에 돌아와서 자신의 행적을 이제 돌아볼 거 아닙니까? 이제 상해 가서는 내가 뭘 잘했고 잘못했고 하는 스스로 이제 이렇게 반성하는 시간을 가졌을 텐데 그때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그 상해의 권력 투쟁에서 어떻게 보면 실제 패배한 거거든요. 그 패배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자기가 아무리 어려움에 처해도 자기를 따르는 지지 세력이 없더라. 그래서 예컨대 그 대한인 국민회라는 안창호 조직이 이제 미주에 쫙 깔려 있었고 이승만이 그 조직에 들어갔었어요. 그래서 이제 왜냐하면 안창호랑 노선이 맞으니까 이승만이 뭐 따로 뭐 노선이 다른 또 조직을 또 만들 필요가 없으니까 이제 들어가서 안창호랑 그때 사이가 좋았고 그래서 사실은 하와이 쪽에 있는 단체 안창호 계열의 그 하와이 쪽의 대한인 국민의 조직은 이승만이 말하자면 이제 지도자가 돼서 안창호와 협력하면서 일을 같이 하다가 이제 갔죠. 근데 하와이에 가서 안창호가 배신하는 거 아니에요. 배신의 핵심 내용이 뭐냐면은 그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 뭡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있지도 않은 나라를 미리 팔아먹었다라는 식으로 비난하는 신채호의 그 비난을 사실은 받게 된 원인을 제공한 게 그 위임통치청원이라는 건데 위임통치청원의 시점이나 내용을 잘 따져보면은 그런 비난을 받을 일이 전혀 아닌 그 문서거든요. 근데 그걸 그리고 안창호랑 같이 의논해서 안창호의 동의를 받고 만든 문건이에요. 안창호가 이승만이 안창호한테 내가 이런 일을 하려고 하는데 당연히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거 좋은 일이야 해. 그래서 내가 그런 문건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보여줘요. 안창호가 아이고 잘 만들었네. 이거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내가 이승만 미국에 있는 대통령한테 윌슨한테 이거 보여주고 이걸 가지고 파리 강화회의에 가서 한국을 독립시키게 좀 해보겠다. 해. 안창호가 기록이 여러 개 나와요. 그 동의했던 기록이. 근데 그거를 가지고 나중에 뭐 있지도 않은 나라를 팔아먹었다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신채호가 비난을 하고 상해에서 여론이 나빠지니까. 그 공격하는 세력들이 주득의 세력을 모아서 점점 커지니까 안창호하고 편승해 버리는 거예요. 딱 돌아서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승만을 공격하는데 안창호가 이승만을 공격하는데 올라타면서 이승만이 말하자면 수세로 몰리고 탄핵을 당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승만 입장에서는 야 이게 내가 탄핵당한 일을 한 것도 아닌데 현실 정치에서 이렇게 안창호를 따르는 조직이 나를 뒤통수를 치니까 내가 당했구나. 그러니까 나를 이제 무슨 세상에 두 쪽이 나도 나를 따르는 조직을 만들어야겠다라고 만든 게 대한인 동지회예요. 그래서 그 대한인 동지회는 이승만을 절대적인 지도자로 모시고 이제 이승만 추종 세력이 여전히 하와이에 많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뭐 김노디
또 뭐 이원순 뭐 여러 사람들이 이제 그 조직을 만들어서 이제 이승만이 현실 정치의 부침하고 상관없이 언제라도 지원하는 그 세력으로 우리는 그리고 또 그 활동의 중심을 너무 그 교민 사회의 정치, 대일본 투쟁 뭐 그런 것에만 두지 말고 우리 교민들의 생활을 향상시키는 맞아 요새 말로 하면 민생도 우리 독립운동하면서도 네, 민생을 좀 도와주자. 해외 교포들의 어려운 삶도 해결해주는. 그렇죠. 예. 예. 그게 그리고 본래 이승만 노선하고 맞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교회 만들고 저 신문 만들고 또 그 학교 만들고 하면서 이제 맞으면 전체적인 삶을 끌어올려야 독립운동도 잘 될 수 있다라는 이승만의 노선하고 맞는 이제 조직을 만들죠. 다른 조직들은 너무나 폴리티사이즈 돼가지고 완전히 밑바닥에서 말하자면 기본적인 어떤 생활이 가능하게 이 경제적 재생산이 가능하게 하는 문제는 전혀 관심이 없고 그런 걸 외면한 채. 외면한 게 아니라 심지어 일부는 이제 삥 뜯는 거죠. 예. 여기저기 다니면서 삥 뜯어가지고 그거 하는. 그래갖고 뭐 아주 극단적인 거는 만주에서 이제 막 무장투쟁하는 사람들이 막 민간인 습격하고 그러잖아요. 마적부대. 말이 좋아서 보급투쟁이지 그게 막 남의 민간 재산 뺏앗는 거 아니에요. 그걸 막 하는 걸 보고 그 사람들이 그러고 말로는 엄청 민족을 생각하는 걸 보면서 이승만이 바닥의 그 민생이 중요하다 하면서 이제 그 맞으면 독립운동의 노선 중에서 너무 정치화된 거 말고 민중의 생활을 일반 사람들의 생활을 좀 도와주는 방법으로 하자라고 해서 만든 게 동지식산회사라는 걸 만들어요. 동지식산회사. 회사 우리로 하면 지금 주식회사. 뭐 주식회사 그러니까 실제 주식을 100달러짜리 주식을 300명인가 해서 3만 불. 네. 그 당시 3만 불이면 작은 돈 아닙니다. 그래서 제 기억에 100달러 주식을 300명이 내서 100달러를 투자해서 300명이 3만 불의 자본금을 가지고 식산회사라는 게 요새로 치면 뭐 옛날에는 그 회사 이름에 식산이라는 말이 많이 붙었는데 그게 뭐 주식회사 이런 거를 이제 옛날엔 그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만들어서 이승만 대통령이 야심차게 숯가마로 그러니까 땅을 샀어요. 땅을 근데 하와이 그 지금 우리가 아는 호놀룰루 섬은 하와이 여러 섬들이 있는데 하와이 제도에 여러 섬이 있는데 그 중에 그렇게 큰 섬이 아닌데 거기는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몰려서 사니까 땅값이 비싸잖아요. 예. 그러니까 좀 떨어진 섬. 근데 대신 제일 면적이 큰 오하우 섬인가 하는 그걸 보통 그냥 빅 아일랜드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와이에서 제일 큰 섬이다 그래서 그 섬에 아주 저 배후지에 숯가마도 만들고 농장도 만들어서 맞으면 농업 생산도 하고 이제 나무를 해와서 그걸 골목을 해가지고 네, 숯도 골목. 만들어가지고 팔고 네, 그랬나 네. 보죠. 예. 숯도 만들어서 팔고 예. 또 가구도 만들고 아. 목재를 이제 채취해서 거기 이제 숲이 많을 테니까 정글이니까 그랬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이 부분에 관해서 운이 없는 게 우선 그 미 해군에 납품을 하려고 그랬어요. 예. 숯을. 예. 근데 숯의 퀄리티가 미 해군에서 이게 심사를 하더니 어. 이거 아주 효율이 떨어진다. 규격이 안 맞았어요. 미국이 원래 해군이 생각하는 정도의 수준은 안 되는. 안 되는 거였어요. 네. 거기다가 이제 그 당시에 1929년인가 미국 저기 오잖아요. 공항이. 대공황. 대공항이. 대공황 연필. 그거 태풍이 오는데. 그러니까 뭐 방법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요. 이 미국의 멀쩡하던 회사도 다 넘어가는 판인데 지금 이승만이 사업을이란 걸 그런 깨달음 아래 사업을 해보겠다고 했는데 미국 경제가 완전히 대공황으로 넘어가 버리니까 막 실업자가 양산이 되는 거 아니에요. 엄청. 그러니까 뭐 대책이 없으니까 이게 망해요. 그러면서 이승만 대통령이 엄청난 타격을 받습니다. 근데 회사가 망한 것도 타격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맞으면 교민들의 삶을 향상시키겠다고 했으니까 회사가 잘 돼서 주식의 가치가 올라가고 뭐 그래야 되는데 망해버리니까 우선 투자한 사람들이 다 맞으면 탈탈 털린 거고 주변에서의 어떤 평가가 교민들이 그동안은 이승만이 하자는 일을 하면은 우리가 다 뭔가 그 중간에 우여곡절은 있어도 뭔가 보람 있는 결과가 나왔는데 예컨대 뭐 구체적인 게 학교 만들자고 해서 학교가 성공했잖아요. 그 공립학교 대신에 우리 한인들이 공부해서 한인의 정신을 살리는
또 그러면서 보편적인 교육을 하는 학교를 만들자고 해서 그게 엄청나게 학생들이 몰려들어서 대성공을 하고 신문 만들어서 나름 성공을 하고 또 뭐 교회도 만들어서 감리교회 그 본부에서 통제하지 않는 독립교회를 만들어서 그것도 성공하고 여러 가지 성공을 해서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승만이 하자는 일이 옳은 일이고 또 중간에 이게 우여곡절은 있지만 그 결국 성공한다라는 어떤 일종의 신화랄까요? 믿음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완전히 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승만의 어떤 지도력, 위상 이런 게 타격이 심했죠. 네. 그러니까 완전히 최악의 시간을 가는 거예요. 지금 이승만 정치적으로도 패배하고 로컬에 와서 로컬 그 사람들한테도 완전히 저 신임을 잃게 되고. 미 해군의 납품에 실패하고 거기에다 덮쳐서 이제 대공황에 닥쳐온 미국의 대공황의 시대가 오면서 이승만 대통령이 진행했던 사업 동지 식산회사의 사업이 결국은 망하게 되는 폐업하게 되는 상황을 맞았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그러면 지금 영향을 많이 미쳤다고 하는데 동지 식산회사가 폐업을 하면서 그간 해왔던 사업도 사실은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그 도와주었던 사람들도 좀 타격을 받고 영향을 주겠는데 특히나 이 그 해외라든가 이런 때 독립운동 세력들에게도 그 영향이 컸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제 독립운동 하던 사람들은 맞으면 이승만식 노선이 어떻게 보면 실패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침체하게 되니까 그리고 사회주의 계열은 막 소련이 지원하고 그러서 막 부밍이 되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그 사회주의 계열의 독립운동이 좀 흥하게 되죠 이때 뭐 그 러시아에서 막 그 뭐 누굽니까 저 김원봉한테 아니 결국 러시아가 지원하는 돈을 이동희가 막 들고 튀고 그러면서 그 공산 세력 안에서 막 서로 그 돈 차지하려고 싸움 나고 사람 죽이고 하는 일까지 벌어지는 게 이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전반적으로 보면은 민족주의 세력이라 그럴까요? 아니면 뭐 교민들의 생활과 지식과 여러 가지 역량을 향상시켜서 독립운동을 하자라는 노선이 이제 코너로 몰리게 되고 역시 무장투쟁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하는 이제 사람들이 막 힘을 얻게 되는 게 이때거든요. 이승만은 굉장히 판세 변화가 생겼군요. 네. 네. 아까 그 사진 한번 볼까요? 사진 동지 식산 회사 한번. 네, 저게 그 주식 소유한 사진이죠. 저게 이제 한문으로 동지 식산회사라고 돼 있고 좀 밑에 이제 그 소유한 사람 이름이 써 있고 제일 위에 저기 총재인가요? 총재 이승만인가요? 예. 동지 식산회사의 이제 대표 이승만이고 이제 사장은 누구고 그 지부는 어느 지부고 그래서 이 사람이 뭐 증명서 같은 그 형태로 돼 있네요. 주식을 소유한 거 아닌가? 네, 주식 김경률 씨가 동지 식산회사의 장정을 뭐라고 해서 본 10원을 그러니까 저기 아마 주식을 10원을 그 투자를 하고 거기에 증서를 주는 그런 것 같습니다. 동지 식산회사 장면이 나와 있네요. 저런 게 뭐 저거 말고도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후에 그 동지에서는 여러 가지 아마 나름대로는 통합을 시도했을 것 같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그러는 와중에 이제 변화를 만들어내는 계기 하나가 이승만과 갈등하던 게 박용만 아니에요 하와이에서. 그랬죠. 그래서 이제 박용만이 이제 이승만과 갈등하다가 이승만한테 완패하고 그거는 이미 이승만이 상해 임시정부 대통령 되기 전에 완패를 하고 중국으로 갑니다. 그래서 중국 가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데 이제 이승만이 상해에서 실패하고 하와이로 돌아오는데 그 사이에 박용만이 맞으면 무장투쟁 계열의 대표격인 인물 중에 하나가 박용만이 아니라 김원봉 아니에요. 김원봉이 박용만을 죽입니다. 그러니까 박용만은 하와이 김원봉의 의열단 거예요? 이해명인가 하는 김원봉의 하수인이 그 박용만을 암살을 해요? 북경인가에서 암살을 합니다. 그게 그리고 알려집니다. 그래갖고
마지막 하와이에서는 이승만과 박용만이 서로 다투고 싸우기 노선을 갖고 싸우긴 했지만 하와이가 낳은 인물 두 사람인데 이제 박용만이 의열단 김원봉의 하수인 이해명인가 이름이 이해명 맞을 겁니다. 이해명인가 하는 사람한테 죽었다라는 게 이제 알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용만을 따르던 하와이에 있던 그 한인 그룹이 이게 말이 되는 일이냐 그러면서 이승만하고 화해합니다. 그게 그러니까 박용만이 죽는 게 이승만이 이제 화해를 하고 그러면 이 화해를 그게 박용만 계열의 단체 이름이 뭐더라? 아 무슨 독립단인데 그 박용만 계열의 단체가 이승만과 화해를 하게 되고 그걸 계기로 그러지 말고 지금 대조선 독립단이요. 네, 대조선 독립단입니다. 맞습니다. 네, 대조선 독립단이라는 단체가 이승만과 화해를 하게 되고 그 이승만 그 화해를 계기로 하와이 사회 전체를 좀 통합시켜 보자.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이승만과 안창호 사이의 관계가 나빠지면서 이제 그 상해 임시정부의 사건을 계기로 그 과거에 안창호가 만든 대한인 국민회가 있잖아요. 네. 미주 지역 전체를 관리하는 큰 조직이었는데 이제 하와이 지부를 이승만이 마침 접수를 해서 이승만과 안창호가 같이 동지적인 관계에서 꾸려가다가 이제 상해 가서 갈등이 생기고 돌아와서 그 안창호 조직이었던 그렇지만 이승만이 접수했던 그 조직 이름이 뭐더라 단체들이 하도 많아서 참 교민총단. 교민총단. 네. 네. 교민총단이 이제 안창호 쪽으로 다시 넘어갑니다. 이제 이승만이 이제 맞으면 실각을 하니까 힘을 잃으니까 그 교민총단하고 이승만이 그래서 그 김원봉을 따르는 단체가 화해가 되는 힘을 얻고 교민총단이랑 화해하는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화해가 됩니다. 그러면 화해가 이렇게 되면 서로 간에 이제 뭐 대회도 하고 뭐 통합도 선포하고 우리 힘 좀 같이 모아보자 이럴 것 같은데. 그런 이벤트가 있죠. 예. 그런 이벤트를 통해서 이제 그럼 우리 다시 힘을 합치자 이렇게 됐는데 합치자마자 이승만이 자기를 돕는 사람으로 생각한 몇 사람이 중요한 키맨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바로 뒤통수를 때립니다. 통합되는 과정을 거쳐가면서 또 뒤에서 배신의 과정을 밟아요? 결과적으로는 이제 통합이 됐는데 통합되자마자 그 통합 과정에서 이승만이 미국 본토로부터 이승만이 미국 본토에 가서 뭐 저걸 했잖아요. 구미위원부도 만들고 뭐 그 대한인 국민회하고 대한인 동지회 조직 이제 대한인 국민회 조직은 옛날에 만들었고 대한인 동지회 조직은 새로 만들어서 자기를 돕는 조직이라고 생각했던 시카고에 있는 사람, LA에 있는 사람, 워싱턴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들입니다. 그게 김형구라는 사람, 또 누구더라? 김원영이라는 사람, 최영기, 이용직 뭐 이런 사람들인데 김현구는 워싱턴에 글을 잘 쓰는 사람이에요. 예. 그 워싱턴에서 구미위원부에서 이승만을 돕다가 이제 이 하와이 사회의 교민총단하고 좀 화해하는 과정에 그 글을 쓰는 사람이 이제 글을 써주는 게 필요하니까 이승만이 부릅니다. 그래서 이승만을 돕는 거를 처음에 많이 씁니다. 김영구가. 실제 뭐 맞으면 이승만의 리더십 아래 우리가 다 뭉쳐야 된다라는 식으로 글을 써서 이승만이 이제 흐뭇해하고 김원영이라는 사람도 비슷합니다. 이 사람도 뭐 저 시카고에 있는 대한인 동지회에서 일을 하다가 이승만이 불러서 이승만을 돕겠다고 하와이로 온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용직인가 하는 사람은 그 교회를 이승만이 만든 교회가 그 한인 기독교회 아니에요. 한인 기독교회 이 사람 보고 맡으라고 이 사람을 부른 거예요. 이승만이. 근데 그래서 한인 기독교회는 독립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교파에도 뭐 장로교니 감독이 이런 데 속하지 않은 독립교회로 유지되고 있던 교회를 이 사람이 들어와서 성공회 쪽으로 끌고 가 버립니다. 그러면 그렇게 이제 말씀하신 여러 명의 나름대로 이승만을 한동안 추앙하고 이승만을 지도자로 모시고자 해서 추앙했던 인물들이 배신하게 되면 그 반대 이승만 대통령이 이태로운 상황이다 그러면
이승만 대통령을 지지했던 인물들이 또 나서서 싸워야지 않겠어요? 싸우죠. 그래서 이원순이라는 분, 네. 또 김노디라는 그 김노디는 왜 저 필라델피아 한인 대회 때 그 이승만하고 같이 막 행진하던 지난번에 김노디 그 나왔을 인물도 있죠. 뭐 저 백년전쟁 애들은 이승만이랑 그 섹스, 불륜으로 몰고 갔던 그 여자분, 그다음에 정태현 이런 사람들이 이제 모여서 그 반격을 해서 반격에 성공합니다. 네. 근데 반격에 성공하는 과정에 쌍방간에 폭력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요새도 왜 가끔 그런 일이 무슨 회의장을 점거하고 또 반대 세력은 우리 국회도 그랬잖아요. 뭐 단상을 점거하면 점거한 세력과 그 단상을 차지하려고 하는 세력 간에 막 물리적인 행사를 하고 하와이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져 가지고 그걸 가지고 법정까지 가는 엄청난 다툼을 합니다. 근데 법정에서 이승만 쪽이 다 지게 돼요. 그러니까 하와이 법원의 판단이 이승만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이승만 쪽 단체들이 뭐 폭력을 지나치게 행사했다. 뭐 이런 식의 이제 판결을 내려서 그 우여곡절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고 그때 그 이승만의 측근이었다가 이승만을 배신한 사람 두 사람이 기록을 남깁니다. 그 기록이 오늘날도 이승만을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은 항상 그 글을 끌어다가 이승만이 이렇게 이상한 사람이다 라는 얘기를 할 때 동원되는 자료 두 가지입니다. 그렇군요. 그 이미지. 자, 이미지 한번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자, The Writing of Henry 큐킴이라고 써요. 예, 포함된 저게 지금 어떤 건가요? 요게 두 가지를 한꺼번에 지금 이제 한 건데요. 오른쪽에 한글로 된 재미한인 50년사는 김원용이 진 겁니다. 아까 그 김원용 이승만을 도우려고 시카고에서 온 사람인데 이승만을 돕다가 나중에 배신한 사람이에요. 저거를 손복이라고 연세대학교 사학과에 오래 계시던 저 고고학 하신 분인데 그 양반이 1950년대에 저걸 이제 김원용이 쓴 글을 모아서 재미한인 50년사라는 말하자면 미국에서 한인 사회가 어떻게 이제 성장해 왔나 하는 것을 정리한 건데 이승만이 불리한 것을 많이 모아놨어요. 그 저게 요새 이제 복간이 돼가지고 책으로 아마 살 수 있을 겁니다. 요새 뭐 신판은 없어도 구판을 그냥 헌책방 같은 데서 이렇게 찾으면은 얼마든지 구할 수 있는 건데 저거는 마침 김원용이 이승만을 해코지하려고 아예 이승만에 대해서 나쁜 것만 모아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옆에 더 라이팅스 오브 헨리 구 김은 김헨리 구인데 저게 김현구입니다. 김현구의 영문 이름인데 김현구의 저작 라이팅스 오브 헨리 구. 그래서 저것을 쓴 게 저기 보면은 밑에 온 승만리 박용만 정순만 그래서 이승만과 박용만과 정순만 세 사람에 관한 자기의 생각이다라고 써 있거든요. 그 자서전 같은 걸로.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저걸 삼만전이라고 부릅니다. 만자 들어간 세 사람에 관한 그 자서전적 기록이다 그래서 이제 김영구가 저걸 썼는데 저거를 쓸 때 김영구도 이승만의 앙심을 품은 뒤끝이 이제 장렬해서 이제 이승만을 나쁘게 얘기하는 글만 이제 부분만 모아놓은 거죠. 그래서 저 두 개의 기록이 이승만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신주단지 모시듯이 모시는 기록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저거 말고도 진짜 이승만이 쓴 반 이승만 세력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자료를 쓰고 있어요. 아 그런데 실제 이승만이 쓴 글이 있잖아요. 네. 저거보다 더 중요한 게 아까 우리 얘기했던 공산당의 당 부당 같은 글이 있잖아요. 이승만 본인이 쓴 거. 그거를 보고 저걸 보면은 얼마나 저게 엉터리 글들인가를 아는데 그건 안 봐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김영구가 이승만 욕하려고 쓴 거 욕하려고 썼으니 욕이 많겠죠. 그거 가지고 이거 봐라 이승만 나쁜 사람이다 라는 식으로 얘기하게 되는 그런 글들이에요. 아 실제 이승만이 한 일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승만에 대해서 이미 글을 쓰는 그 당시에 편파적인 입장을 확고히 하고 이승만 죽이겠다라고 쓴 글이에요. 저글들은.
예, 오늘은 이승만 대통령의 1925년부터 1932년까지 행적을 주로 다뤄봤는데요. 그 중에는 미주 한인 내부에서의 분열과 대립을 거치는, 그리고 동지 식산회사 같은 주식회사가 폐업을 하면서 망하면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 상황도 좀 살펴봤습니다. 오늘 내용 중에 좀 덧붙이실 거 있으면 덧붙여 주시고요. 다음 주 주제도 한번 좀 아니 소개도 아마 예. 이 25년부터 32년 7년 동안이 이승만 전체 인생이 나중에 돌아가실 때까지 하면 90년을 사신 분이잖아요. 예. 그 90년 중에 감옥에 있을 때보다 더 힘들었을 겁니다. 감옥에 계실 때는 그래도 본인의 확고한 신념과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현실 권력이 자기를 감옥에 넣고 막 곤장을 치고 힘들게 했지만, 그래서 죽을 고비를 넘겼지만, 그때는 자기하고 뜻이 맞는 사람들이 확실히 있었는데, 지금 이 7년은 자기하고 뜻이 맞는 사람들한테 배신을 당하는 시기예요. 자기가 다 같이 우리 뜻이 맞아서, 그리고 이승만을 높이 평가해서 이승만을 지도자로 모시고 같이 일하자고 한 사람들이 모시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누구 때문에 왜 그런지는 못 밝히겠지만 아마도 안창호 쪽 세력하고 뭔가 있었겠죠. 네. 그래서 순간에 다 돌아서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손바닥 뒤집듯이 돌아설 수 있나 할 정도로 순간에 돌아서서 이승만의 뒤통수를 쳐서 이승만을 힘들게 해서, 저 7년이 저는 감옥 때보다 더 힘든 시기였다라고 생각합니다. 저 7년이 지나가 나서부터 이승만의 독립운동의 금자탑이 쭉 다시 달아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야 또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다음 단계의 어떤 도약을 할 수 있는 계기도 만들어지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하는 시기입니다. 저 시기가. 예. 다음 주에는 그러면 어떤? 네. 다음 주에는 이제 번에, 예. 이승만을 좀 긍정적으로 보는 그 기록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지금 저 두 글이 이승만을 작심하고 흠집내려고 했다면은, 이 글은 작심하고 이승만을 높이 평가하는 글이 하는데, 그 글을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적순 교수님 모시고 1925년부터 32년까지 행적을 살펴봤습니다. 이적순 교수님, 또 다음 회차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펜앤마켓을 검색해 주세요. 펜앤마켓은 펜앤드마이크 구독자분들을 위한 종합 쇼핑몰로 좋은 상품으로 온라인 최저가를 목표로 하는 마켓입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